죽은 자들의 수다. 세르미온 아델리오노비치는 그제 갑작스럽게 내게 이런 말을 꺼냈다. 자네는 사람이 좀 냉정해질 줄도 알아야지. 안 그런가, 이반 이바노비치. 어디 자네 말 좀 들어보세. 내 성격이 소심한지라 난 그의 말에 곧바로 화를 내진 못했지만 듣기에 결코 유쾌한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번엔 정말 날 화나게 만든 사건이 있은 다음이었다. 화가가 내 초상화를 그렸다는 걸 안 그가 보여달라고 했다. 자네는 그래도 명색이 문학가이니 어디 한번 초상화를 보여주게나.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초상화를 보여줬다. 그랬더니 그걸 가져가 실성한 인간의 적나라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적어놓고 그 그림을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시티즌 잡지에 실었다. 설사 내 몰골이 병든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대중 앞에서 활자로 거침없이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하다니, 활자화된 글은 적어도 표현에 절제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나로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절제된 이미지가 담겨 있기는커녕 그렇게 무자비한 말을 사용한 그에게 도저히 냉정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토록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최소한의 비유라도 사용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절제나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야말로 작가 개인의 문체가 살아나는 법이다. 최근 들어서 문단의 경향은 유머나 섬세한 표현, 스타일은 사라지고 언어의 폭력이 마치 새로운 위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추세에 무조건 못마땅해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문학 추세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을 몇 편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했고, 잡지 기사도 수없이 써봤지만 다 퇴짜 맞고 말았다. 여기저기 발이 부르트도록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당신 글에는 자극적 요소가 없소. 그 말에 비위가 상한 난 한마디 빈정거려 본다. 어떤 자극이요? 언어의 폭력이 빠졌나요? 하지만 상대방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를 못한. 결국 난 창작 활동보다는 주로 서적상의 부탁으로 불어 번역 작업을 한다. 때때로 가게 선전문안도 작성한다. 일생에 다시 없을 기회, 국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홍차 팝니다. 아니면 파이토 마트비치에 대한 환영사를 써주고 두둑한 보수를 받았다. 또한 숙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써주고 서적상에게 커미션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런 부류의 글을 6편 정도 써왔다. 난 볼테르의 풍자시를 엮어볼까 구상 중이지만 독자들에게 관심을 못 끌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독자들에게 볼테르는 인기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볼테르가 아니라 치호받는 곤봉이라고나 할까. 다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결국 내가 문학의 순수성에 미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증명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난 출판사에 자필 서명한 투서를 보낸다. 투서의 회의와 채찍의 언사를 동원해 문학이 가야 할 길을 비판도 하고 제시하기도 한다.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투서 편지를 띄웠고 지난주에 40번째 편지를 보냈다. 우표값만 해도 4루블 정도 들었다. 그런데도 돌아가는 문학판을 보면 얘 기분은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다. 돌려 생각하면 내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예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마 내 이마에 난 사마귀 2개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날 그렸는지도 모른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현재 전혀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면서 모두들 새로운 길을 찾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그 희생양이 되어버린 꼴이다. 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초상화에 그려진 내 사마귀를 실제 현상이라고 하며 생명감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서는 문학계의 많은 문인들을 미쳤다고 매도했었다. 그것도 구사할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두드러진 독창성은 있으나 아쉽게도 오래전에 우리는 그 점을 간파했어야 했다. 하지만 예술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이 문장의 표현 자체는 찬사를 들을 만하다. 하지만 동시에 진보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위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작가들에게는 발군의 재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비평가들은 이 작가들이 미쳤다고 떠들어대면서도 그보다 나은 작가를 내세우진 못했다. 내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신을 바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스스로 바보임을 인정하는 현자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를 전혀 볼 수 없다. 지금은 바보와 현자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누가 바보이고 누가 현자인지 구별이 안 간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다.
1250년 전 위트 넘치는 한 스페인 작가는 프랑스에서 정신병원을 세웠을 때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현명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바보들을 정신병원에 가둬 입을 막았다 라고 비꼬았다. 전곡을 찌른 말이다. 바보를 정신병원에 가둬 놓았으니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건 마치 아무개가 미쳤어. 그러니까 우린 제 정신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관두자,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걸까? 불평을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집에서 일하는 하인까지도 내 불만에는 진저리를 칠 정도이다. 어제 친구가 집으로 날 찾아왔었다. 자네 문체가 변하고 있더군. 그는 말을 꺼냈다. 문장에 일관성이 없어. 문장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산만하게 진행되다가 삽입문구를 집어넣고 그 안에 또 삽입문구를 인용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집어넣고 그러다 다시 문장이 바뀌니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친구가 정확히 본 거다. 사실 내게 모종의 변화가 일고 있다. 내 성격은 변했고 두통까지 생겼으며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꼴깍 뜻 모를 말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 꼴깍이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큰일이다. 얼른 다른 생각을 해야지. 난 머리를 식히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장례 행렬을 만났다. 알고 보니 대학 재학시 지도교수였고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의 장례식이다. 유족으로 아내와 홍기가 찬 딸이 5명이다. 5이나 되는 딸에게 신발을 한 켤레씩 사주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갔을 테지만 그의 생전에는 문제없었겠지.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떴으니 남은 가족은 연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을 테고 신세가 참 딱하게 됐다. 앞으로는 세상이 험하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내 행색이 초라하다고 날 푸대접했었다. 내가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장례식에 따라가지 않아도 됐으련만. 어쩔 수 없이 난장례 행렬을 따라 묘지까지 갔다. 유족들은 가까이 몰려서서 서로 의지하고 있었으며 꾀죄죄한 행색의 나와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었다. 아마 5년에서 20년은 좋게 된 내가 입은 낡은 양복은 스스로 보기에도 후줄근하고 너덜너덜했다. 돌발적인 상황에 이끌려 묘지까지 왔으니 이 모든 것들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냥 참는 수밖에. 내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다. 묘지는 황량했고 지독하게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구마차 15대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 가는 가격에 따라 전부 모양이 틀렸다. 개 중에는 무게 연구마차도 2대 보였다. 하나는 장군 또 하나는 귀부인의 것이었다. 조문객들 또한 상당수 되었는데 슬퍼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놓고 즐거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다. 수입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사제들이야 장례식 일이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역겨운 냄새는 어떻게 참는지 나는 넌더리가 났다. 사제 노릇은 돈을 줘도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인식하는 감수성이 못내 미더원한 눈으로 직접 죽은 이들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확인하였다. 어떤 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어떤 이의 얼굴은 일그러 있었다. 개인적인 견해로 보아 죽은 이가 미소 짓는 표정 어쩐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시체는 딱 질색이다. 괜히 꿈자리까지 뒤숭숭하게 만든다. 장례식 도중에 만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흐렸지만 공기는 건조했다. 10월이라 그런지 날과 꽤 쌀쌀했다. 난 무덤 주위를 둘러보았다. 묘지 또한 등급이 있어 죽음까지도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3등급은 30루블이라 그다지 비싸지 않고 적당해 보였다. 오늘 장지에는 3등급에 6명을 묻는데 죄 중에는 장군과 귀부인도 있었다. 미리 파놓은 묘지 구덩이에 물이 가득 고여 푸르스름 보였고 느낌이 아주 고약했다. 사제 노릇은 돈을 줘도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묘지기는 계속 구덩이에 고인 물을 퍼내고 있었다. 묘지를 둘러보다가 난 밖으로 나왔다. 근처에 떡갈나무 지은 집이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니 괜찮아 보이는 식당이 보였다. 식사도 되고 음료, 주문도 다 받았다. 여기에 조문객들이 상당수 모여 있었다. 이곳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난 점심 식사를 주문해 먹고 음료수를 마셨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서 장지까지 관을 같이 메고 갔다. 왜 관 속에 든 시체는 이다지도 무겁게 느껴질까? 무기력 상태라 그렇다고 혹자는 말한다.
육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나 뭐라나 역학의 원리나 상식과는 완전 상반되는 논리를 댄다. 난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듣고 있자면 비위가 상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군인 혹은 야전 사령관의 영역인 전술 문제까지 나서서 떠들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공학도가 철학이나 정치 경제학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난 유족들이 마련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 마음도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의 절박성으로 내 신세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저녁을 얻어먹을 수는 없다는 나름대로의 자존심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묘석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왜 빨리 묘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잡지에 게재된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던 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사에 놀라는 건 바보짓이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게 요즘 유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건 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건 매사에 놀라면서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면서 놀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경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사실 우매한 자만이 존경심을 품지 못한다. 내가 가장 바라는 건 존경심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야. 타인에게 존경심을 한번 느껴봤으면. 언젠가 안면이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 존경심을 느껴보고 싶다. 만일 그의 말을 신문에 실는다면 그걸 읽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까지가 묘석 위에서의 명상이다. 그러고나 생각이 숨이 끊겼다. 나는 묘비문을 읽고 싶지 않다. 묘비에 쓰인 문구는 언제 어디서나 늘판에 박은 듯 똑같기 때문이다. 시선을 떨구니 묘석 옆에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눈에 띄었다. 누가 먹다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두자니 찜찜해서 멀리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빵을 먹다가 남기고 버리는 건 죄 짓는 거지만 단순히 땅에 버리는 건 죄가 안 된다고 합리화를 시켰다. 내 판단이 맞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난 꽤 오랫동안 묘지에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긴 대리석 석대 위에 누웠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며 무심히 흘려들었다. 대화는 계속되었는데 마치 베개에 얼굴을 묻고 말을 하는 듯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말하듯 선명한 목소리도 들렸다. 급기야 난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앉아 쫑긋 귀를 세우고 대화를 경청했다. 장군 어찌 그것입니까? 하트를 내시길래 하트로 대적했더니 다이아몬드를 내시다니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제게 힌트라도 주셨어야죠. 내가 자네에게 미리 내 패를 가르쳐줄 필요 없지. 그러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고 재미가 없지 않나? 아니지요. 카드를 칠 때는 어느 정도 상대의 패를 읽어야 주고받는 묘미가 생기는 겁니다. 나와 치면서 그걸 기대하면 오산일세. 오만한 어조였다. 기묘하기도 하고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다. 한 명은 근엄하게 무게 있는 어조요. 다른 한 명은 간드러지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면 절대 믿지 못할 일이다. 난 묘지에 혼자 있던 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장군이란 사람은 누구지? 목소리는 분명 내가 깔고 앉아있는 석대 밑에서 들렸다. 난 몸을 수그리고 묘비명을 읽어 내려갔다. 바로 여기 어쩌고저쩌고 비병대 소속 페르보이도부 소장 잠들다. 올해 8월 57세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노라. 그럼 장군이었던 모양인데. 아첨하던 기색의 목소리가 들렸던 무덤에는 비석만이 세워져 있고 기념비는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로 짐작하건대 왕실의 신하쯤으로 생각되었다. 장군의 묘지에서 12야드쯤 떨어진 곳에 비치한 비교적 새것인 무덤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음성에서 종교적 광신이 뒤섞인 능글맞은 서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참네. 저 사람이 또 딸꾹질을 시작했군. 상류층 인사처럼 느껴지는 부인의 짜증스런 목소리가 멸시하는 어투로 들려왔다. 우와, 내가 이 가게 주인 옆에서 지내는 게 고역이라는 걸 과연 누가 알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딸꾹질 안 했습지요. 딸꾹질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그저 제 버릇이라 그럴 뿐이지요. 하지만 마님은 지하에서조차 변덕스러운 성격을 못 버리셨네요. 내가 변덕스러운 줄 알면서 왜 내 옆에 자리를 잡았지? 저 자식이 절 이곳에 눕혔지 제 마음대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 참 묘하다는 기분이 드네요. 알 수 없는 게 팔자인지라. 아무리 떼돈을 준다 해도 제 의견대로라면 여기에 누울 자리를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수준에 맞는 무덤을 구다 보니 여기로 온 겁니다. 3등급 묘지 가격 정도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수준에 맞는 장소를 골랐다. 자네가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다는 건가? 선량한 사람을 등친 건 아니고 등을 치다뇨. 아니 무슨 그런 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마님이야말로 1월부터 저희 가게 물건값을 안 내신 장본인이시면서 아직까지 가게에 마님 앞으로 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요. 지하에서 이승빚을 받으려고 하다니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정 외상값을 받고 싶으면 자네가 직접 이승으로 가서 내 조카에게 달라고 하게. 그 애가 내 상속인이니까 지금 빚 갚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목숨인데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그저 이승에서의 생명이 다해서 여기에 묻힌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린 모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지요. 똑같은 죄를 지은 거지요.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상점 주인의 말을 흉내낸 후 화를 내며 말했다. 내게 감히 말대꾸를 하다니 그만 조용하지 못할까? 내게 감히 말대꾸를 하다니 그만 조용하지 못할까? 알겠습니다. 장군님 들으셨습니까? 상점 주인이 저 부인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장군님, 아시다시피 이곳은 이승과는 다릅니다요. 다르다니 뭐가 다르지? 말하자면 우린 모두 죽은 목숨이라는 거지요. 아, 그렇지. 우리는 모두 죽었지. 하지만 얘기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 기막힌 슈라고나 할까? 정말 요지경 속이다. 저 장군이 지하에서 이 정도의 권세로 생활한다면 살아생전엔 어느 정도였으며 죽은 후와 이승이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난 계속 귀를 기울여 대화를 엿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황당함에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난 인생을 맛보고 싶어. 진심으로 인생을 만끽하고 싶다고. 장군과 상점 주인에게 짜증을 냈던 부인 사이에 위치한 무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렸다. 장군님 들으셨습니까? 저 친구가 또 입이 근질근질한가 봅니다요. 사흘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돌연난 인생을 맛보고 싶어. 인생을 만끽하고 싶어. 라고 난데없이 전화리를 치는 걸 보십시오. 목소리에 되지도 않는 감정까지 그럴듯하게 잡고서 말이죠. 경박스러운 친구 같으니라고. 저 양반은 아직도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봅니다. 따분하기도 하겠지요. 4월에 이곳에 와서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와서 인생을 맛보고 싶다고 저렇게 울부짖는 걸 보면 아마 제 짐작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한두 번이지 늘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난 이미 식상했다네. 그렇고 말고요. 장군님, 기분도 그렇잖은데 어디 아부도티야 이그나티에브나를 놀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됐네. 관두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벌집 건드리는 꼴이 될 거니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일세. 당신 두 사람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도 당신들 꼴 보기 싫다고요. 화제의 대상이 된 귀부인이 경멸조로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 두 사람 다 따분하긴 마찬가지란 걸 아시나요? 도대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별 볼일 없는 얘기만 주고받으니 듣기도 지겹다고요. 그런데 내가 장군님의 비행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 모두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들 필요까지는 없지요. 내가 없는 얘기를 꾸며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군님께서는 언젠가 유부녀의 침실에 숨어 있다가 들켜서 하인의 청소 빗자루를 피해 도망치듯 쫓겨나다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지요. 고약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장군은 반박할 말을 못 찾고 분하다는 듯 이를 앙다물며 중얼거렸다. 마님, 이그나티에브나 마님. 상점 주인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울부짖듯 소리쳤다. 마님, 화내지 마시고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마님의 신경질을 받아야 합니까? 죽어서까지 말입니다. 아니, 저 작자가 또 시작이네.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자네 자리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아 또 몸을 옆으로 뒤집었나 보군. 제가 몸을 움직인 게 아닙니다요. 마님, 저한테 냄새가 날 리 없어요. 제 몸이야 어디 한 군데 고장난 곳이라고는 없고 또 항상 주의를 해왔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님이야말로 늘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다. 여기 지하에서도 마님의 고약한 냄새는 참을 수 없이 지독하지만
제가 예의를 차리느라 그동안 말을 안 한 겁니다. 하지만 마님한테 냄새가 나는 건 분명하다고요. 이런 발칙한 인간이 다 있나. 내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다니. 구린 게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더러 냄새가 난다고 떠들어대. 히히. 다른 일은 모두 접어두고 얘 기일제를 언제쯤 지내려나 몹시 기다려지는군요. 땅 위에 남은 식구들의 눈물기 머금은 목소리가 벌써 귀에 선하게 들리는 듯해요. 아내의 한탄과 자식들의 감미로운 울음소리. 실컷 안달하시게나 식구들은 아마 기일제 음식으로 배나 잔뜩 채우고 자네를 그리워하지도 않을 걸세. 한데 지금쯤이면 누군가 깨어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리 뜸을 들이지. 아부도티야, 이그나티예브나. 왕실 신하가 은근슬쩍 그녀를 불렀다. 조금만 참으면 새 식구들이 입을 열 겁니다. 새 식구 중에 젊은이는 없던가요? 있고 말고요. 갓 청년이 됐을 정도의 어린 애송이들이 몇 명 있지요. 정말이요. 어쩜 세상에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들이 입을 열려면 아직 멀었나. 장군이 재촉하듯 물었다. 그제 도착한 사람들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요, 장군님. 아시다시피 어떤 이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말 한마디도 없을 때가 있지요. 다행히 그제부터 오늘까지 새 인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로군. 어떤 인물들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지는군. 그렇습니다. 오늘 카라세비치 추밀 보문관을 매장한 것 같습니다요. 장군님. 유족들 목소리를 듣고 감지했지요. 제가 그의 조카를 아는데 그 조카가 아까 관을 땅에 내리고 있었습니다요. 그래, 지금 어디 있지? 장군님 발끝 근처에서 왼쪽으로 5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요. 안면 인사를 트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장군님. 내가 체면이 있지. 어찌 내가 먼저 말을 걸겠나. 물론 그 사람이 먼저 황송해하며 아는 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신할 테니 염려 마시고. 아니, 세상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새로 도착한 인물의 겁에 질린 음성이 들렸다. 신참입니다. 장군님. 새 식구가 깨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요. 목소리가 젊은이 음성이야. 아부도티야, 이그나티 예보나가 들뜬 음성으로 외쳤다. 난 합병증이 생겨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됐구나. 젊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슐츠 의사 선생님이 내게 합병증이 왔다고 했는데 제 아침이 되기도 전에 죽다니요. 세상에. 원통해라. 이봐 젊은이 다 후회봤자 소용없네. 다 지난 일일세. 장군은 젊은이가 챙겨 기쁜지 음성에 생기가 돌았고 선임자의 여유로운 태도로 그를 달랬다. 자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하겠군. 우리 저승세계에 오게 된 걸 축하하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다네. 자네도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잘 알게 될 거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들 걸세. 난 바실리 페르보이도브 소장이라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내게 말하게. 저승세계라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슐츠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합병증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걸리면서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감기가 온 뒤 폐결핵과 유행성 감기가 재발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원통한 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었다는 점이에요. 가슴부터 걸리기 시작했다고. 왕실 신하는 새 식구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한마디 끼어들었다. 그래요. 가슴이 걸리고 인성감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다시 가슴이 걸려오며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어떤 증상인지 짐작이 가네. 가슴이 아팠다면 슐츠가 아니라 에크에게 찾아갔어야지. 저도 물론 에크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너무 갑작스레 아파서. 보통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보면 황당하다고 하지. 장군이 한마디 던졌다. 황당하다니요. 전혀 안 그러실 거예요. 세밀하고 꼼꼼하게 진단을 내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장군님께서는 그의 치료비가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세. 왕실 신하는 청년이 오해한다고 생각하자 세심하게 일러주었다. 치료비도 안 비싸다고 하던데요. 삼루불만 내면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에 처방전까지 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진찰을 받으려고 차례를 몹시 기다렸어요. 워낙
소문이 쟁쟁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제 상태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봐야겠군요. 에크와 슐츠 선생님 중 누구에게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뭐라고? 누구를 찾아가는 게 더 좋냐고. 장군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몸을 흔들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왕실 신하 또한 그에게 맞장구 치느라고 간사한 웃음소리로 간드러지게 웃어댔다. 젊은이, 당신 아주 걸작인걸. 아주 내 맘에 꼭 들어. 아브도티야. 이그나티 예보나는 너무 좋아 미치겠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내 바로 옆에 당신 같은 젊은 친구가 생긴다면 난 춤이라도 추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 사람들은 죽은 인물들 아닌가. 그런데 대화 내용이 산 사람 뺨칠 정도로 현실적이라니. 하지만 아직 속단을 내리기엔 이르다는 생각에 난 좀 더 대화를 들어보기로 했다. 새 식구라는 그 훌쩍이는 친구의 시신을 아까 얼핏 봤던 기억이 났다. 마치 겁을 집어먹은 촌닭처럼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눅든 젊은이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후 지하에는 완전히 난리라도 난 듯 모두들 동시에 깨어나 야단법석을 떠는 풍의 제대로 대화 내용을 들을 수도 기억을 다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시의원회 의원이 깨어나면서 정부 부처의 소위원회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을 했고 소위원회와 관련 공무원을 발령시키는 계획을 한바탕 일장연설로 비판했고 장군은 그 연설에 흥미를 보였다. 나 또한 이 기회에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들었다. 도시계획 관련 정부 사업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엉뚱한 경로를 통해 듣는다는 사실에 새삼 아이러니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승에서 기술자였던 자가 반쯤 정신이 나는 듯 싶더니 한동안 뜻 모를 소리를 짓거려댔다. 그러자 다른 귀신들은 그 친구가 정신이 말짱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그에게서 관심을 끊었다. 마침내 오전에 무게 연구마차 안에 누워있던 부인이 지하에서 깨어나는 기미를 보였다. 레베치 아티니코프 장군 곁에 누운 왕실 신하의 이름으로 내겐 혐오스러운 존재였다는 새 식구들이 한꺼번에 깨어나자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씨구나 좋아했다. 나 또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이 중 일부는 매장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깨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은 땅 속에 묻히자마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중 16살이 채 될까 말까한 소녀가 소름이 쫙 끼치는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요사스런 웃음을 흘렸다. 장군님, 카라세비치 추밀 고문관이 깨어나고 있습니다요. 레베치아티니코프는 지나치게 호들갑스런 어조로 말해. 지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 그 순간 눈을 뜬 카라세비치는 깜짝 놀라는 기색과 귀에 거슬리는 혀꼬부라진 음성으로 누구에게랄 거 없이 소리를 내질렀다. 그의 음성에는 남을 무시하는 듯한 거만한 기색이 완연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난 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지난 며칠 동안 세간엔 카라세비치에 대한 충격적이고 엄청난 소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난무했기 때문이었다. 누구긴요, 고문관님. 달리 누가 있다고 소인이 올시다. 자네가 청혼하는 바는 내게 뭘 원하는 건가? 그저 고문관님이 안부를 묻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곳에 처음 오면 누구나 좁은 공간 때문에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지요. 게다가 지금 페르보이도브 장군님께서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난 그런 이름은 금시초문일세. 물론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바실리 페르보이도브 장군님이라고. 자네가 페르보이도브 본인인가? 아닙니다요. 전 왕실 신하였던 레베치아티니코프라고 하옵니다. 시키실 일이 있으면 그저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오나 페르보이도브 장군님께서 필요 없네. 날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게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나. 못 들었나. 장군은 지하에서 자기 휘압벌대는 인물이 천방지축 거드름 피우는 모습에 비위가 상했지만 최대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감정을 절제하며 왕실 신하를 나무랐다. 장군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 이곳 물정을 모르는 모양이니 그저 관용을 베푸세요. 처음 온 곳이라 생소한 탓에 그런 거니 제정신이 들면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니까. 장군은 답답하다는 듯 같은 말을 되뇌었다. 바실리 장군님. 아니, 장군님 아니십니까? 아브도티야. 이그나티에브나가 묻힌 근처에서 처음 듣는 커다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돌적인 어조로 말을 걸었다. 요즘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느릿느릿한 말투에 오만기가 섞인 음성이었다. 제가 벌써 2시간 동안 장군님을 눈여겨봤는데 저를 기억하십니까, 장군님? 보로콘스키 저택에서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있지요. 이유야 모르겠지만 그때 만난 클리네비치입니다. 뭐라고 피오트르 클리네비치 백작. 아니, 정말 자네 맞는가? 아직 창창한 나이 아닌가? 이런 곳에서 자씨 만나다니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없네.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야 어디에 가든 즐기자는 신조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백작이 아니라 미천한 남작입니다. 그저 겨우 생계나 유지하는 아첨꾼 신분에서 갑자기 남작이 된 천한 신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요. 어쩌다 남작으로 상승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저 불안당 귀족의 신분이지만 여자들에겐 매력적인 유혹 대상으로 쓸만했는지 인기가 좋았지요. 부치는 비천한 장군 출신이요. 모치는 한때 미모를 날렸지요. 전 유태인 피펠의 도움으로 작년에 오말로블의 위조 지폐를 만든 후 줄리 카펜티어 루시그난을 시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를 정부에 밀고 했지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후 석 달이 지나서 이제 갓 16살밖에 안 된 여학생과 약혼도 했습니다. 지참금을 9만 루블이나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아브도티아 이그나티예브나 부인, 15년 전 제가 14살 사관생도일 때 저를 유혹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아, 자네가 바로 그 친구인가? 이런 고약한 친구 같으니라고. 난 그 당시 당신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별로. 부인이 이웃사촌인 상점 주인한테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의심할 때 사실 아무 말 안 했지만 혼자 키득거리고 있었지요. 그 냄새의 장본인은 바로 부인입니다. 관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매장을 했으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어처구니 없기도 해라. 하지만 자네가 여기 온 게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을 짐작 못할 거야. 여기는 다들 놓친 애들만 모여 생기도 없고 재치를 구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거든. 아, 그런 고민이라면 제게 다 맡겨 놓으십시오.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보시옵니까? 카라세비치 추밀 고문관님, 대답 좀 하십시오. 렌트에 있는 밀퓨리에 제가 고문관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제 말이 들리나요? 들리네. 크리네비치, 자네를 만나 기쁘군. 진심으로 하는 소리네. 영감님의 진심이야. 세상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만 저야 개의치 않습니다. 영감님께 고맙다고 키스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운신을 할 수 없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승 소식 들으셨나요? 여기 이 영감님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세상을 기만했는지 아마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나흘 전 세상을 떴는데 그때까지 미망인과 고아를 돕기 위한 정부 기금 중 40만 루블이나 되는 거금을 횡령한 사실을 주위에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답니다. 자세한 내막이야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영감님 혼자 그 막대한 자금을 맡아 운영해 왔는지, 지난 8년간 그 자금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대요. 뒤늦게나마 부정행위가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지금쯤 부처 관계자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고충이 크겠지요. 이제야 영감님의 비리가 드러났으니 주위에서 과연 뭐라고 욕을 할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상상만 해봐도 통쾌하군요. 지난 1년 동안 난 어떻게 중풍과 류머티즘, 몰골까지 추잡한 70살 노인네가 당당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몹시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불쌍하고 가엾은 미망인이나 고아들을 떠올리면 차마 그런 짓을 못할 텐데 노인네가 말년에 여자 맛을 알아 미친 거지요.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문을 내진 않았지요. 줄리가 귀띔을 해주길래 그 사실을 알자마자 당장 부활절 주말에 영감님에게 은근슬쩍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단판을 지었죠. 내게 2만 5천 루블을 내시오. 만약 못 내놓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당신을 고발해 처벌을 받게 하겠소. 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노인네는 수중에 13,000 루블밖에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가 흥청망청 탕진했다나요. 돈을 다 쓰고 죽었으니 노인네 입장으로선 다행이었겠죠. 영감, 내 말이 어디 틀린 데가 있나요? 크리네비치, 자네 말이 전적으로 다 맞네. 허나 그렇다고 그렇게 시시콜콜 다 들춰낼 것까지야 없지 않나. 인생은 고통과 고문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것을 보상할 만한 대가는 별로 없지. 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했던 것뿐이고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쉬고 싶을 뿐일세. 이 지하에서도 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네.
저 영감 분명히 카티체 베레스토이한테도 접근했을 거야. 누구? 카티체가 누군고? 노인네의 음성이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 카티체가 누구냐니? 내게서 5발자국. 영감님 있는 곳에서 10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계집이지요. 여기 온 지 닷새밖에 안 됐지만 정체를 알면 아마 모두들 기절할 거려. 좋은 가정의 교육도 제대로 받았는데 묘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의 소개를 안 시켰는데 다 이유가 있지요. 나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으니까요. 카티체, 뭐해? 대답해봐. 호, 그 처녀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맑게 웃었는데 음색이 마치 바늘끝처럼 귀를 찌르는 듯이었다. 호호, 머리는 금발일 테고. 노인네는 한마디씩 천천히 끈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호, 내가 그토록이나 당년의 처녀를 품에 안고 싶은 열망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 염원이 회의 지하에서 이루어지다니 원통하도다. 카라세 비치는 갑자기 숨이 막힌 듯 음색이 떨렸다. 저런 요녀가 있다니. 아브도티아 이그나티에브나가 분을 못 참겠다는 듯 한마디 했다. 그 정도로 해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네비치는 분위기가 엉뚱하게 흘러가자 상황을 정리했다.